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매매 허가제 등 고강도 부동산 후속 대책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가 걷어들였습니다. 예상 가능한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 전문가에게 들어봤습니다. 참여연대 양홍석 공익법센터 소장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사임 의사를 표했습니다. 민주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 등 전략공천지 13곳을 1차로 선정하며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은 자유한국당의 당대당 통합 논의를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유흥주점에서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건모 씨가 피의자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입막음하려는 시도 있으셨습니까? 김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북한 기업 등 2곳을 제재 대상에 올리며 북한의 외화벌이를 막아섰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폼페이오 장관에게 대북 제재 예외 인정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악의 호주 산불로 연기가 이미 지구 반바퀴를 돌았다며 나사가 위성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나사는 이번 연기가 최소한 지구 한 차례를 순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강기정 정무수석이 오늘 아침 한 방송 인터뷰에 나와 그 대책으로 주택 매매 허가제를 언급했습니다. 주택 매매 허가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주택을 사고 팔 때 정부의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제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상이죠. 그런가 하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또 다른 방송에서 서울 강남의 집값을 잡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속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쏟아내자 청와대가 개인 견해일 뿐이라며 허둥지둥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최지원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보다 강력한 대책, 그게 끝없이 내놓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강도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한 지 하루 만에 청와대 수석이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거론했습니다.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사고 팔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자는 겁니다. 곧장 위헌적 발상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당시도 좀 검토했다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 시장 경제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로 가는 거지.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반나절 만에 개인 견해라며 수습했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는 설익은 정책을 청와대 수석이 언급해 논란을 일으킨 건 총선을 앞두고 편가르기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과거와 지금의 상황이 달라 헌재 판단이 바뀔 수 있다며 당장은 아니지만 전격적인 대책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강남 집값을 떨어뜨리는 게 1차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강남 사업. 네. 거기에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자, 강기정 수석의 주택 매매 허가제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만 대통령의 생각을 대변하는 청와대 핵심 참모가 그것도 공개적인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민감한 발언을 했다는 데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발언이 나올 정도면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으로는 또 어떤 것이 검토되고 있는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16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은 가격대별로 다르게 움직입니다. 대출이 전면 금지된 15억 초과 아파트는 지난주 가격 상승률이 0.09%로 크게 둔화됐지만 9억 원 이하 아파트는 그보다 3배 이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9억 원 이하 아파트로 대출 규제를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 40%거든요. 이걸 더 20%라든지 30% 이렇게 더 옥죄일 기준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높이거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고 라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년 전 언급한 재건축 연한 강화도 강력한 규제 카드입니다. 재건축 허용 연한은 2014년 준공 후 30년으로 완화되는데 이걸 다시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이 40년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늘려놓으면 당분간 그 재건축 바람도 없을 것 같아요. 리모델링도 뭐 시작이 안 될 것 같고요. 이 경우 서울 목동이나 분당 등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하려면 10년쯤 더 기다려야만 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논란이 만만치 않고 검찰의 반발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 법안을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며 사표를 낸 한 중견 검사의 글에는 500여 명이 실명으로 공감한다는 댓글을 달았고 검사들의 사표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가 어제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의 조회수는 이미 2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500여 명이 실명으로 댓글을 달며 공감했습니다. 이 가운데 검사도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 검사는 댓글 올리는 것조차 망설이는 생계형 검사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줬다며 김 교수를 응원했습니다. 평소 인사 생각 안 하는 검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준다고 했지 않나며 사의를 만류하는 검사도 있었습니다. 한 후배 검사는 남아있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라며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권 관련 수사를 지휘하다 지방으로 인사 발령이 난 박찬호 전 공공수사부장과 한동훈 전 반부패 강력부장도 댓글로 착잡한 신경을 표현했습니다. 오늘도 검사의 사표는 이어졌습니다. 최창호 서울 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장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검찰개혁에 동참하는 검사들도 있을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르면 다음 주 있을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수면 아래에 있던 검찰 불만의 기폭제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우려의 핵심은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보수 진보 이념을 떠나 이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대표적인 진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수사권 조정 논의를 이끌어왔던 간부가 반대 의견을 밝힌 뒤 사임했습니다. 진보 진영 내에서 이번 검찰 인사가 국기문란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개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에 반대 의견을 밝힌 사람은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입니다. 양 소장은 이번 법안이 작동되기 어렵고 실제로 무수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절차에서 검찰의 관여를 배제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도 했습니다. 사퇴의 배경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고민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소신의 문제고 이건 제 개인적인 기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작은 차이를 가지고 그러냐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양 소장은 사직한 김웅 검사의 지적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다며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기창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김웅 검사에 대해 막말에 가까운 글로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김기창 교수가 조 전 장관 부인 혐의를 감쌌던 과거를 비꼬며 공격했습니다. 진보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도 성명을 내고 추미애 장관의 인사는 검찰 해체의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그런가 하면 조국 전 장관이 고초를 겪었고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 30대 청년층의 분노가 쏟아졌고 민주당의 김부겸 의원까지 조 전 장관은 사회적 강자 아니냐며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정무수석이 나서서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인간적인 미안함에서 나온 말이라고 대신 해명했습니다.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고초, 마음의 빚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강기정 정무수석은 인간적인 미안함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부탁드렸던 거고 그걸 진두지휘해온 것이 사실이고 그런 점에 대한 정말 인간적인 어떤 그 미안함.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듯 무죄를 주장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장관까지 지낸 분에 대한 국민 정서는 사회적 강자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지난주 검찰 고위직 인사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정권에 대해서 칼을 들이대니까 이렇게 부당하게 말하자면 허리를 끄는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여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민심은 무시하고 조국 전 장관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이토록 조국을 비호하는 것입니까? 정말 국민의 대통령인지 조국의 대통령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한 질문에 언론 인터뷰를 사양한다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최근 검찰 인사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인사권은 분명히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난히 강조했습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 바로잡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하지만 대통령의 이 발언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포커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사 22번,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초법적이라는 말을 4번 쓰며 검찰 인사는 대통령 권한임을 거듭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당은 청와대 수사를 막기 위한 인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런 인사권 행사는 존중이 아닌 처벌의 대상입니다. 짐은 곧 국가다라는 봉건의식이 문 대통령의 머릿속에 잔뜩. 여권은 대통령이 인사로 검찰 관행을 고쳤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인사를 두고 검찰이 얼마나 특권을 누려왔는가를.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죠. 반면 똑같이 손수 임명한 검찰 인사들을 홀대한다면 이는 모순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한직으로 쫓아낸 사람들 역시 문 대통령 자신이 임명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임명한 검찰 간부들 숙청한 게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에게 한 제3의 장소 인사 논의 제안을 비판했죠.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알 수 있겠다라고 한다는 그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입니다. 정작 문 대통령이 임명한 박상기 초대 법무장관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 윤 총장과 제3의 장소에서 검찰 인사를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드나들면 추측성 뒷말이 나온다는 이유입니다.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검찰 순후배였던 시기에 밀실에서 그렇게 무슨 의견 교환이 또 박 전 장관은 대학 교수 출신으로 이들 총장들과 검찰 선후배 사이도 아니었죠. 윤종원 기업은행장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정부 인사권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인사권이 정부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면 외부에서 수혈하는 것이고. 하지만 2013년 당시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기업은행장 임명 추진을 놓고 민주당은 관치는 독극물이고 발암물질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수첩 인사를 비판했던 문 대통령. 대통령부터 인사 시스템을 존중하고 또 인사 검증의 결과에 따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작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장관급 이상 인사 24명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했습니다. 10개 부처 장관, 헌법재판관, KBS 사장을 비롯해 불과 6개월 전 윤 총장 임명도 여기에 포함되죠.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 초려해서 이를 맡기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런 대국민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과거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던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또다시 장애인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 공식 유튜브에 나와서 선천적 장애인은 후천적 장애인에 비해서 의지가 약하다고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부적절한 말이었다고 사과했고 민주당은 영상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이채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식 SNS 채널에서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 총선 영입인사 1호인 최혜영 교수를 언급하며 장애인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좀 약하다고 한다며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와 의지가 약하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사고로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정상적으로 살던 것에 대한 꿈이 있다며 그분들이 더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를 심리학자한테 들었다고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척수장애를 갖게 된 최 교수를 두고 한 말이었지만 장애인 폄하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에도 민주당 당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치권에 정신장애인들이 많다고 말해 비난을 샀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와서 말하는 거 보면은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여당 대표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생각을 갖고 있어 안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장애인분들께 상처가 될 수 있는 부적절한 말이었다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영상을 내렸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총선 출마 여부를 고민해오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공직자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두고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민주당은 전략 공천 지역 13곳을 1차로 확정했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과 유성화 춘추관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했습니다. 공직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둔 시점입니다. 고 대변인은 그동안 자신의 거취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다시 총선용 비서관 인사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번 총선에 나서는 청와대 출신 인사는 모두 70여 명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면 약 7배나 됩니다. 서울 종로 전략공천이 거론되는 이낙연 전 총리는 오늘 당으로 복귀했습니다. 제가 종로로 이사하게 됐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걸 뛰어넘는 문제는 당에서 결정을. 당 중앙선대위가 출범하면 이 전 총리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민주당은 전략공천위원회를 열어 1차 전략공천 지역 13곳을 선정했습니다. 모두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으로 서울 종로와 용산, 광진을 등 서울 4곳, 경기도는 6곳으로 수도권만 10곳에 이릅니다. 민주당은 올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략공천 지역을 확정한 뒤 다음 달쯤 외부 영입 인사를 중심으로 후보를 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범보수 진영의 통합 열차는 좀 삐걱대긴 하지만 앞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별도의 통합 논의기구를 만들자는 새로운 보수당의 요구에 한국당이 화답하면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태희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은 보수 통합의 속도를 내기 위해 한국당과의 별도 당대당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민단체까지 포함된 혁신 통추위 논의를 통해선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양당 간 보수 재건과 혁신 통합, 협의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양당 간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당에서는 별도 기구를 만들 경우 다른 보수 세력까지 통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황교안 대표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자세한 내용을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과 새보수당만 참여하는 통합 논의기구가 구성되면 혁신통합추진위원회는 자문기구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혁통위에 참여하고 있는 소수 세력들도 반발했습니다. 전진당 이현주 의원은 새보수당을 겨냥해 실패한 특정 계파가 중심이 된 구닥다리 통합이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직까지는 통합에 선을 긋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는 이번 주말쯤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청와대가 또 하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 가족을 수사하면서 인권 침해를 하는 건 없는지 조사해달라는 청원을 받고 인권위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는데 이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예. 일단 청와대가 협조해라 이런 공문을 보내면 무시할 수 있는 기관은 많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가 보낸 협조하라는 공문, 과연 무시할 수 있는 기관이 몇이나 될까요? 특히 국가인권위원장은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청와대가 조 전 장관의 인권 침해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을 인권위에 공문 형식으로 보낸 것은 인권위에 조사를 하라는 하명으로 익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특히 공문 중에서도 이첩 공문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서도 보듯이 반드시 진행 상황 등을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무게감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는 협조 공문만 보냈을 뿐이고 이첩 공문은 실수로 보냈다 이렇게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협조 공문을 먼저 보냈고요. 인권위 답변을 바탕으로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준비했는데, 자, 이 와중에 이첩 공문이 직원의 실수로 송부가 돼서 반송 요청까지 했다는 해명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협조해달라 이렇게 부탁한 거지 꼭 하라고 강요한 건 아니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뭐 제가 듣기엔 결국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어쨌든 청와대가 이렇게 국민청원 관련해서 기관에 공문을 보낸 적이 또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는요, 국민청원에 답을 할 때 청와대에 관련된 것이 아니면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서 답변 드리기 어렵다, 또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또 관여해서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 답변들을 내놨었습니다. 지난해 3월 포항 지진 피해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이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을 때도 청와대는 법 제정은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가 답을 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아닌 다른 기관에 또 공문까지 보내서 협조해달라고 한 전례는 없습니다. 예, 이례적이긴 하군요. 예.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떠오르긴 합니다만. 예, 사실 인권위에 진정을 넣는다는 것은요,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진정서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청와대가 나설 필요가 없긴 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조국 전 장관의 수사 부분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 인권위는 진정 없이도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청와대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름으로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렸고 익명으로 한 진정은 각하된다는 규정까지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익명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던 게시자는 결국 이름을 밝히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직접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장관이든 누구든 수사기관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겠죠. 예. 그러나 조국 전 장관 수사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게 과연 합당한 조처였는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예,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유흥주점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 씨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도에 장윤정 기자입니다. 검은색 차량에서 가수 김건모 씨가 변호인과 함께 내립니다. 김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입막음 의혹이 있습니다. 입막음 하려는 시도 있으셨습니까? 아직도 혐의 전면 부인하시는 겁니까? 김 씨는 전직 유흥주점 종사자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9일 고소당했습니다. A 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지난 2016년 8월 서울 논현동의 유흥주점에서 김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A 씨를 한 차례 불러 조사했고 지난 8일 김 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해 GPS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진술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김 씨가 해당 업소에 방문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유흥주점 관계자로부터 입막음용 협박을 당했다고 추가 폭로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협박이나 회유에 김 씨 본인이나 소속사 관계자가 연관돼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A 씨를 무고 등으로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김 씨는 A 씨 외에도 지난 2007년 유흥업소 매니저인 여성 B 씨를 폭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김 씨의 성폭행 의혹 수사가 끝나는 대로 김 씨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죄 맞고소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알면서도 당하는 보이스피싱에 이어서 눈뜨고도 당하는 스캠이 기승입니다. 이 스캠은 도박판에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말하는데 신용 사기를 의미합니다. 스캠 사기꾼은 재력 등을 과시하면서 SNS 등을 통해서 애인을 구한다거나 난민을 도와달라거나 감정을 자극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왜 속냐 싶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간단히 볼 건 아닙니다. 신종사기 스캠 차순우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최근 SNS를 시작한 40대 A씨. 한 달 전 외국인 남성 B씨에게서 어설픈 한국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의사라며 친구로 지내자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 비행기 사고로 부모님을 잃어서 미국에서 살게 됐고 몇 주간 일상 사진과 의사 자격증, 여권 사진까지 보내왔는데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이자 자신은 예멘에 억류된 상태라며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했습니다. 재산이 300만 달러, 우리 돈 약 35억 원에 달하지만 분쟁 중인 예멘 사정으로 은행 송금이 불가능하다며 먼저 이삿짐과 함께 현금을 보낼 테니 보관해달라고 했습니다. 30% 사례금까지 약속했습니다. 여기는 전쟁 중이고 위험하니 내 중요한 서류와 300만 달러를 상자에 포장해서 얼마 뒤 예멘 외교관이라며 이메일이 왔고 B씨의 짐 통관료 7,000달러를 터키은행 계좌로 송금하라고 했습니다. A씨는 돈을 보냈지만 B씨의 택배는 오지 않았고 오히려 2만 달러를 추가로 요구해 응하지 않자 연락이 끊겼습니다. 최근 이 같은 SNS 스캠 사기가 기승을 부립니다. 주로 한국과의 인연, 현금 송금 등을 내세워 접근하는데 최근 중년 이상 SNS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이들을 노린 범행도 증가합니다. 제가 직접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이 온 외국인들과 대화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예멘이나 지금 이라크 같은 분쟁 지역으로 다 나오네요. 이번에도 한국계 외국인의 직업은 의사와 군인. 고아임을 강조하며 동정을 호소하고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개인적인 연락을 유도합니다. 알고 보면 뻔한 수법이지만 처음 당하는 사람은 혹할 만한 메시지와 사진이 이어집니다. 50대 송모 씨도 아프간 주둔 미군이라는 여성으로부터 SNS 메시지를 받았는데 역시 한국 정착을 위해 150만 달러를 택배로 보내겠다며 도와주면 30%를 살해하겠다고 꼬드겼습니다. 하지만 돈을 보내지 않아 피해는 면한 경우 이 돈 갖고 한국에서 생활을 같이 하고 싶은데 의향이 있느냐 이런. 인터넷 등에는 피해 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일단 속아서 돈을 보내면 피해 구제는 물론 수사조차 쉽지 않다는 것. 현지 해치한 사정이라든지 인터폴 공조를 통한 협조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 수사를. 송금한 돈은 현지 범죄단체에 흘러들어갈 수 있어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스캠 피해를 막으려면 낯선 외국인의 SNS 접근은 무시하고 특히 금전 요구에 절대 응해선 안 됩니다. 실제로 이런 어떤 돈을 보냈을 때 그 송금을 했을 때 수취인이 누군지를 우리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은 2018년 스캠 피해액이 1,700억여 원에 달했고 국내 피해도 매년 최소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장 추적 차순우입니다. 경제가 좋지 않아서일까요? 어설픈 강도가 늘고 있습니다. 금은방 강도에 실패하고 달아나던 20대 청년이 제풀에 넘어져서 이웃 주민에게 붙잡히는가 하면은
차량 터리를 시도하던 한 남성도 5분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골목길을 내달리던 한 남성. 다리가 꼬이는가 싶더니 앞으로 고꾸라집니다. 다시 일어나 달아나지만 뒤쫓아온 이웃 주민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붙잡힌 24살 A씨는 어제 낮 1시쯤 경남 김해의 한 금은방에 침입했습니다. 둔기를 휘두르고 위협을 가했지만 금은방 주인이 강하게 저항하자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A씨는 금은방에서 나와 150m를 달아나다 이곳에서 붙잡혔습니다. A씨를 붙잡은 이웃 주민 이인호 씨는 동네에서 10년 넘게 자율방범대원 활동 경력을 지녔습니다. 흰옷 입었던 그분은 이제 달아나고 있었고 그래서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새벽 시간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돌아다니는 한 20대 남성. 고급 승용차 문을 열어보면서 차량 털이 대상을 찾습니다. 이 20대 남성의 범행은 시작 5분 만에 꼬리가 밟혔습니다. 새벽 순찰을 돌던 보안 요원에 들킨 겁니다. 차 앞범퍼 앞쪽에서 그냥 쪼그린 상태에서 저를 이제 좀 보려고 두리번거리고 계셨고요. 이 남성은 추위를 피하려고 주차장에 들어왔다고 변명을 했지만 범행 장면이 담긴 CCTV를 보고 결국 경찰에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한부모 가족 10명 중 8명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아빠 혹은 엄마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결국 한 단체가 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했고 이게 명예훼손이냐 아이의 생존 문제이냐 이 두 주장이 국민참여재판에서 팽팽히 맞섰습니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신상 공개는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판결했고 법원도 이를 수용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일명 배드파더스의 홈페이지입니다. 부모들의 얼굴과 이름, 직업 등 신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라는 판결이 나도요. 사실상 휴지 조각에 불과해요. 그래서 지금 약 80% 정도가 양육비를 못 받고 있고요. 신상이 공개된 일부 부모가 이 사이트 운영자인 구본창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이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16시간 동안 팽팽히 맞섰습니다. 검찰 측은 양육비 문제로 신상 공개를 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유죄를 주장했고 변호인 측은 아이들 생존권에 달린 문제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반려견보다 못하냐. 반려견도 그렇게 2마리씩이나 키우는데 아이한테 왜 지급하지 않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판결했고 법원도 이를 따랐습니다. 재판부는 신상 공개가 대가 없이 공익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적 의미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비방할 목적으로 이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신상 공개는 비방이 아닌 다수의 양육자가 받는 고통을 알린 것이라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내일부터 책임자의 범위를 넓히고 사고 발생 시 처벌을 무겁게 하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저희 취재진이 건설 현장을 둘러봤는데 기본적인 안전수칙마저 지키지 않은 채 여전히 빨리빨리가 먼저였습니다. 소규모 건설 현장은 더 열악했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신은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0m 높이 골조물 위를 두 발로 균형을 잡으면서 이동합니다. 로프가 있지만 안전 고리를 걸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건설 현장, 군데군데 안전 난간대도 없습니다. 소규모 건설 현장은 더 열악합니다. 노동자들이 철근 위에서 작업할 때 안전 고리를 걸 줄도 없고 그물망조차 없는 곳이 태반입니다. 회사에서는 그냥 대충 빨리 작업하고 넘어갑시다 이런 경우가 가끔 안전대 설치하고 하면은 작업이 하루가 되게 이틀이 되고 3일이 되는 거죠. 공정을 맞춰야 되니까 불가항력적으로 빨리빨리라는 게 안전거리라도 못 걸고.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절반은 건설업이 차지하고 가장 큰 원인은 추락입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산재 사고 시 책임을 물을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도 무겁게 내립니다.
시행을 앞두고는 대형 건설사 대표들을 불러 당부도 했습니다. 사망사고 감축 목표 관리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축 목표와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하지만 정작 사고가 많은 5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사각지대로 남은 소규모 사업장까지 포함해 법 재개정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이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고 미국이 제재 강화 움직임까지 보이자 우리 정부의 마음이 좀 급해진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 더 나아가 북한을 돕기 위한 방법을 찾겠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고서정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인 해외 파견 노동자의 복귀 시한은 지난달 22일이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 유엔 제재를 어긴 북한의 남강무역회사와 중국 숙박시설인 베이징 숙박소를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들과 거래하는 다른 국가의 기업들도 함께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 직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예외 인정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강산 개별 관광을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대북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 이후 관련 부처가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북미대화가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 만큼 남북 간에서도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지난해 조국 전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했던 교수단체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6,000명 넘는 전현직 교수들이 서명에 동참했는데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유사 전체주의 정부며 검찰개혁은 거짓개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정은혜 기자입니다. 교수들은 공수처 설치 등의 검찰개혁은 거짓이라며 실상은 장기 집권을 위한 헌정유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놓고 독재의 사찰기구로 그리고 자기들 편에는 대놓고 봐주기 수사초로 예정된 것입니다. 여전한 북한핵 위협 속에 외교적 입지는 벼랑 끝에 몰렸고 국방력은 거짓 평화선동으로 해체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또 성장률 둔화와 수출 하락 등 경제가 온통 빨간불인데도 성과를 부풀리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눈속임식 통계 수치로 국민을 현혹하는 국민 우롱차입니다. 탈원전 정책은 위험이 과장됐고 교육은 이념화됐다며 다른 정책들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대착오적 이념 노선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존재 그 자체를 위협하는 파괴와 해체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선언문 낭독 이후에는 청와대까지 행진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교수들은 청와대 앞에서도 문재인 정권이 상식과 공정에서 벗어나 거짓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2차 시국선언에는 전현직 교수 6천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천안함 선체 인양과 세월호 탐색 구조 현장에서 맹활약했던 해군 특수부대가 혹한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칼바람 속에서 얼음물에 몸을 던지는 훈련 현장에 박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파도 속을 헤쳐나간다. 맨몸을 드러낸 70여 명의 해군 해난구조전대 SSU 대원들이 군가를 부르며 구보를 합니다. 어제부터 2박 3일간 혹한기 훈련에 돌입한 SSU 부대는 해양사고 시 인명구조나 선체 인양의 임무를 담당하는 특수부대입니다. 영하에 가까운 날씨지만 대원들은 망설임 없이 겨울바다로 몸을 던집니다. 대원들이 착용한 잠수복입니다. 이 잠수복만을 입고 진해 바다가 얼마나 차가운지 직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대로 정신을 차리기조차 힘들었지만 대원들은 오와 열을 맞춘 채 우렁찬 기합 소리를 내뿜습니다.
연이어 진행된 협동항공구조훈련. 해상 조난자를 향해 헬기가 다가오더니 곧바로 SSU 대원이 줄을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내려옵니다. 물보라와 파도 때문에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상황이지만 무사히 조난자를 구조해 헬기로 수송합니다. 우리 해상구조연대는 국민이 필요하는 곳이면 어딘지 달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SSU는 내일 2인 1조로 팀을 이뤄 익수자를 구조하는 해상인명구조훈련을 끝으로 이번 혹한기 훈련을 종료합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최악의 호주 산불로 연기가 이미 지구를 반바퀴 넘게 돌았다며 나사가 위성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란색으로 보이는 기둥이 연기인데 이미 호주 남동부 해안에서 태평양까지 뻗어 있습니다. 나사는 이번 연기가 최소한 지구 한 차례를 순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호주 화재가 인근 뉴질랜드, 남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데 나사의 분석을 송무빈 기자가 전합니다. 매캐한 연기가 도심을 가득 메웠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위성 자료를 토대로 호주 산불 연기가 이미 지구 반바퀴를 돌았으며 앞으로 한 바퀴를 완전히 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산화탄소도 4억 톤 넘게 배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뉴질랜드와 남미 일부 국가는 심각한 대기 오염을 겪고 있습니다. 나사는 사상 최악의 건조함과 더위가 합해진 연기가 성층권에 도달하면 전 세계 기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 오픈은 이틀 연속 진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여자 단식에서 1세트를 먼저 따낸 달리아 야쿠포비치는 심각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2세트 도중 기권했습니다. It was really scary. I couldn't breathe. I didn't know what to do. I had the feeling like I'm gonna collapse on the court. 같은 날 이벤트 대회에 출전한 마리아 샤라포바도 비슷한 증상으로 2세트 도중 경기를 멈췄습니다. 경기 시작 시간도 예선 첫째 날과 둘째 날 모두 늦춰졌습니다. This is the advice of the medical staff we have on site in relation to whether it's safe for players, obviously for fans and staff as well, and that directs our decision as to whether it's safe to play. 올해 대회를 취소하라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미국 LA 공항 근처 초등학교에 비행기 연료가 쏟아져서 운동장에 있던 학생 등 주민 60여 명이 연료를 뒤집어 썼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지수 기자입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 양쪽 날개에서 하얀 액체가 뿜어져 나옵니다. 현지 시간 14일 미국 LA 국제공항 인근에 비행기 항공유가 쏟아졌습니다. I was so scared, so that we just went inside, and then my eyes started itching. 어린이와 성인 등 최소 67명이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특히 운동장에 있던 초등학생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이들은 피부 발진과 호흡곤란을 호소했습니다. And it spread on my friends and on me. And then it got in my eye, and I'm blurred. 사건은 LA발 상하이행 델타 항공 여객기가 엔진 이상으로 회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비행기 무게를 줄이기 위해 항공유를 버리기 시작한 건 바다 위 2,400m 지점. 하지만 공항에 가까워지자 고도가 낮아진 육상에서도 계속 연료를 버린 걸로 보입니다. 승객과 승무원 165명이 탄 여객기는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The school will be cleaned up fully on the outside and the inside, including the playground area, before it is safe for children to attend. 연방항공청 관계자는 비상 착륙을 시도할 때 인구가 밀집되지 않은 지역에 항공유를 버릴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항공유 투척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미술관에서 도슨트를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도슨트는 가르치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한 용어로 미술관에서 작품의 이해를 돕는 해설가를 말하는데요. 같은 전시도 도슨트가 설명하면 다릅니다. 전시관으로 가보시죠. 최윤정 기자입니다. 전시장 한쪽이 관람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중인데도 1시간가량의 작품 설명을 듣기 위해 1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대표적인 만화 무아 얘기하면 꼭 나오는 게 그 유명한 세일러문. 정우철 도슨트는 작가의 일생과 작품을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인기가 높습니다. 네, 확실히 진짜 듣는 게 훨씬 좋고 기억에도 잘 남고요. 일단은 단어 하나하나를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찝어서 얘기해 주시니까. 높아진 인기에 최근엔 강연 요청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을 먼저 공부해서 그걸 알려주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약간 좀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그런 느낌이 돼서 어렵지도 않고. 13년차 베테랑 김찬용 도슨트는 서양화 전공자답게 깊이 있는 설명과 거침없는 작품 평가가 돋보이는데 경험담까지 녹여내 몰입도를 높입니다. 제가 최루탄을 맞게 돼서 최루탄 맞는 순간 찍어온 사진인데요. 인기가 많아지는 것도 좋지만 도슨트는 전시에 조연으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거기에 도슨트가 좀 더 만족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을 때 그 공간은 가장 이상적인 공간이 되지 않을까. 대부분의 도슨트가 아직까지는 자원봉사자인 상황. 두 사람은 도슨트를 직업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합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지난 프로야구 우승팀 두산에는 올 시즌 뒤 자유계약 선수들이 무려 9명이나 됩니다. 자유계약 선수만으로도 야구팀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인 거죠. 이 팀 성적과 개인 성적에 제대로 된 동기부여가 예상됩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영하의 체감온도에도 캐치볼을 주고받는 정수빈과 허경민. 동갑내기 절친 사이의 훈련이 사뭇 진지합니다. 올 시즌이 끝나면 두 선수 모두 자유계약 선수. FA 신분이 되는 만큼 제대로 의기투합했습니다. 올해 FA니까는 더 잘해서 잘 돼서 두산에 꼭 있자라고 얘기도 많이 하고 잘 돼서 또 돈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잘해가지고 둘 다 윈윈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다른 의혹, 두 선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번 시즌이 끝나고 FA 자격을 얻는 선수는 최대 9명으로 이 선수들만으로도 선발 라인업이 가능하다는 농담 아닌 농담이 나올 정도입니다. 우승을 하고 원 소속팀과 FA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른바 우승 프리미엄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 리그 2연패를 향한 선수단 내 분위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김태형 감독도 이런 동기부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FA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겠죠.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더 아마 열심히 더 잘할 거라고 믿고. 선수단은 오는 30일 호주로 출국, 어느 때보다 뜨거운 스프링 캠프를 치를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영국 동화 거울나라의 앨리스에 험프티 덤프티라는 달걀이 등장합니다. 자만과 권위에 사로잡혀 현실을 바라보지 못한 채 담장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터앉은 캐릭터죠. 하지만 바람이 불면 금방 떨어져서 깨지고 마는 존재입니다. 영화 모두가 대통령에 부하는 워터게이트를 파헤친 워싱턴 포스트의 두 기자 이야기입니다. 이 제목은 전래 동요 험프티 덤프티의 가사인 모두가 왕의 부하를 패러디한 거라고 합니다. 험프티 덤프티 같은 지도자, 닉슨을 에워싼 인의 장막을 뜻하기도 하죠. 그 가사를 그대로 따온 소설과 영화도 있습니다. 모두가 왕의 부하. 이 영화는 순수한 열정을 품고 정치에 뛰어든 인물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기자의 눈으로 예리하게 추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고초를 겪은 조국 전 장관에게 아주 큰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인 보통 국민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조국 사태로 어떤 마음의 고초를 겪었는지는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은 이미 조 전 장관의 죄질이 나쁘다고까지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선택적으로 수사하지 말라고 한 것 역시 의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스스로 계엄령 문건, 장자연 사건, 버닝썬에 이르기까지 특정 사건을 일일이 검명하며 강력한 수사를 지시하는 게
불과 얼마 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사의 칼날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하자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지 말라는 건 대체 무슨 뜻일까요? 대통령은 울산 하명 수사 의혹 질문을 받자 수사 중이어서 언급이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감싼 조국 그와 관련한 사건들도 역시 지금 수사 중이고 또 재판 중입니다. 대통령은 협치가 되지 않는 건 국회 탓이고 심지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언론 탓도 했습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가장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가 국민을 하나로 모으라는 것이고 신년 기자회견은 이를 위한 매우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일부 발언들은 담장 위에 위태롭게 걸터앉은 험프티 덤프티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1월 15일 앵커의 시선은 신년 기자회견 유감이었습니다. 내일도 공기가 차가운 가운데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돼 외출도 괜찮겠는데요. 다만 날이 춥고 일교차가 크다 보니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꼭 따뜻하게 입으셔야겠는데요.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는 것도 효과가 좋습니다. 경기와 강원도에는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5도, 청주와 대전은 영하 4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도, 강릉 7도, 대구는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부터는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고요. 일요일에는 곳곳에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5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